신고한다고? 자, 그 다음 뭐지? 너무 큰 나무 봅시다. 문으로 잘 따라와야 돼. 또 있다. 또 전화 얘기인데 아까도 말한 대로 아저씨에게는 별의별 전화가 다 걸려오는데 한 번은 어떤 신문사에서 기자가 전화로 뭔가를 묻는 눈치였다. 대강 오가는 소리를 듣자니 우리 아저씨들은 하루에 책을 몇 페이지나 읽으시며 그 외에 독서 방법은 어떤 것이 좋으냐고 묻는 모양인데 아저씨는 예의 그 영등포의 밤을 부르던 저음 가수와 같은 차가란전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 말입니까? 일정치는 않지만 하루에 보통 20페이지는 읽지요. 그런 바쁜 때의 일이고 별일이 없으면 하룻밤에 명작 소설 같은 것, 가벼운 것은 한 권을 다 때는 수도 있어요. 네, 독서법은 그야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개성에 맞는 책을 골라서 틈나는 대로 읽는 게 좋겠지요. 그러니까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하하. 그런 말 끝에 웃어서는 안 될 텐데 또 예의 그 1초 간격짜리 웃음을 웃었다. 이런 얘기도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나 나왔네요. 나에다가 동그라미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보를 캐치한다? 1인칭 시점이구나. 집에 책이야 많지만 아저씨는 거의 책을 손에 드는 일이 없다. 자, 아저씨가 전화 인터뷰한 내용과 다르지요. 아저씨는 실제로 거의 책을 보는 법이 없는데 신문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뭐 하루에 책 단편 같은 거 짧은 소설 같은 거는 한 권에 다 읽고 신문도 다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아저씨는 어떤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위선적 인물이지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죠? 인물의 성격을 짚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신문도 펄럭펄럭 후딱후딱 넘기는 바람에 신문 한 장 다 읽는데 채 5분이 안 걸린다. 책은 더군다나 잡는 걸 별로 못 봤다. 아침에 집을 나간다 하면 11시쯤에나 들어와서 피그르르 잠자리에 들어가는 처지에 어떤 때는 명작 소설 한 권을 떼고 잔다고? 자, 명작 소설에 네모가 쳐져 있지요? 네. 그럼 이건 뭘 묻겠다는 얘기입니까? 소재의 기능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소재의 기능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서 출제 유형 중에 하나니까 지문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 명작 소설이 갖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 아저씨가 명작 소설을 실제로 읽지 않는데 읽는다고 한 것은 아저씨의 위선적 태도를 보여주는 소재가 되겠다. 아저씨는 왜 그런 엉뚱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나는 모른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김박사하고 존경받고 돈 좀 모았다고 미끈한 외제자가용을 빵빵거리고 다니는 사람도 90도는 아니더라도 70도로는 허리를 꺾게 만드는 우리 아저씨쯤 되면 그런 거짓말은 안 해도 될 텐데 하고 나 자신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까지. 자, 여기까지의 중심 내용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아저씨가 어떤 인물이다. 아저씨의 위선, 아저씨의 거짓을 읽을 수 있겠네요. 인물의 성격 하나가 나왔죠? 장면 단위로 읽어보자. 그 다음 단락. 그날 밤이었을까? 나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앉아있는 응접실로 커피를 나르러 갔다가 우연히 두 분이 내 월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들었다. 월급 얘기 몇 절?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이네요. 또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두 분은 내가 들어가자 하던 얘기를 뚝 거쳤는데 이미 내가 들어가면서 들은 얘기는 분명히 이랬다. 아저씨의 말이었다. 잘 달래서 따독거리라고. 그리고 당신도 그렇지. 나처럼 바쁜 몸이 식모 월급까지 신경 쓰게 됐어. 자, 나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나는 누구야? 식모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파출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끼면서 하마터면 쟁반 위에 커피를 엎지를 뻔했다. 서운했다. 자, 나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지. 내가 내 심리를 직접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서운했다. 물론 아저씨처럼 큰일을 하는 분이 나 같은 것의 월급에 참여해서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저씨의 바깥에서의 말이나 행동으로 견줘봐서 다만 말로라도 그렇다.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거 좀 올려주지 그래. 이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운해하진 않았을 것이다.
다른 집에서도 우리 같은 애들의 월급은 대개 아주머니들이 정하고 바깥 양반들은 제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우리 같은 애들이 가슴에서 국이 끓고 있는지 밥이 끓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런 것이 나쁜 것이 없지만 일단 얘기가 나오거나 아내의 상의를 받으면 그래도 다소는 호의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도량 있는 남자가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아저씨는 안 그랬다. 자, 여기에서 아저씨에 대한 정보 또 하나를 읽을 수 있겠죠. 아저씨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기는 나의 월급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인데, 이 월급을 통해서 아저씨가 어떻다? 아주 인색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겠네요. 인물의 성격 두 번째, 인색하다. 자, 그 다음, 그런 다음날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갈비짝이다 비단이다를 한 잔뜩 차에 싣고는 어디론지 픽 나갔다.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필경 아저씨보다도 더 높은 분에게 가는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내외부는 그 전에도 명절 때만 되면, 아니 비단 명절 때가 아니라도 수시로 선물을 싸들고 어디론가 찾아가는 것을 보았으니까 선물에다가 밑집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저씨만큼 세상에 알려질 만큼 알려진 높은 분이 또 딴 사람에게 교제할 리는 없고 어째서 그런 것일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곤 했다. 다시. 자, 요 단락에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요 단락에서는 아저씨가 아까 어디에서 갈비짝, 비단 이런 걸 들고 누군가에게 명절 때만 되면 수시로 선물을 찾아 들고 누군가를 가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거는 뭐하러 간 겁니까? 뇌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다? 이 아저씨는 부도덕한 인물이구나. 되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이란 말이야. 사회적으로 되게 존경받고 명망 있는 인물인데 자기보다 더 높은 인물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있는 장면이지. 그 다음 또 갑시다. 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놀란 토끼처럼 허리를 70도로 구부리고 붓다가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의젓한 자세로 얘기를 하고 걸려오는 전화마다 받들어 모시듯 하는 우리 아저씨 같은 분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기는 하다. 기왕이면 그런 집에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더 배우고 보는 것이 더 많을 테니까. 자, 여기에 나의 인물이 나와 있지. 나의 인물은 어떤 인물이야? 아저씨는 나라는 인물만 생각해보자. 아저씨는 부도덕하고 그리고 내 월급 한 푼도 깎으려고 인색하고 그리고 허위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아저씨를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인물은 지혜로운 인물이야, 어리석은 인물이야? 어리석은 인물이다. 나는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쯤 읽으면 우리는 이 소설의 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시점은 뭐겠어? 나라는 서술자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중심되는 인물은 아저씨지요. 그죠? 그러면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이면서 나가 아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다른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설자의 위치, 인물 제시 방법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 다음 그러나 멀리서 보면 아름답던 산도 막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뭐가 뭔지 천방지축으로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를 모르듯이 나도 너무 아저씨의 곁에 가까이 있어서 어떤 때는 무엇이 아저씨의 정체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 오히려 좋은 점보다는 헬렐레한 구석이 더 자주 눈에 띄어서 속으로 이 맹취야 너는 사람 볼 줄도 모르니 하고 스스로의 살을 꼬시는 때가 많다. 어려서의 경험이지만 나는 우리 동네에서 10리가량 멀어진 전방산이 먼 데서 볼 때는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패거리를 지어서 막상 그 산속에 들어가 고사리며 취나무를 캐다 보면 우리 뒷동산이나 별다른 것이 없었다. 지금의 내가 그럴까? 큰 나무의 바로 밑둥에 서서 보면 그 나무의 꼭대기가 안 보이듯이 지금의 내가 그럴까?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자 여기서 그러면
큰 나무는 누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 큰 나무는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꼭대기가 안 보이듯이 알 수가 없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의 내가 그럴까?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이거는 뭐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얘기야? 이 아저씨라는 인물은 왜 저런 인물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진술에는 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저씨가 겉으로 보는 모습하고 가까이서 보는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아저씨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아저씨의 이중적 면모, 이중성 이런 거에 대한 진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옆에다가 5번 옆에다가 쓸까요? 이 문제 유형 무슨 문제 유형이라고요? 첫 번째 나오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봐봐봐. 이 소설의 구성 방식.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처음에 뭘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어? 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지? 첫 번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아저씨의 위선이 드러났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였습니까? 나의 월급을 통해서 아저씨가 인색한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는 아저씨가 부도덕한 인물이야.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걸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는 각각 독립적인 이야기가 세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각각 독립적인 이야기가 나란히 연결되는 거. 우리 이런 구성을 무슨 구성이라고 하더라? 사파식 구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 사파식 구성은 어떤 효과를 준다? 이야기에 입체감을 부여한다. 그러면 봐봐. 한눈에 답이 들어오지. 1번 볼까요? 1화를 통해 1화 있었지요? 특정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까? 맞지요. 외향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대화를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나란히 병차요. 자, 2번 외향을 상세하게 묘사한 부분은 없지요. 네. 그 다음 대화를 사용한 거 있지? 대화를 사용하는 부분은 군데군데 나오잖아. 네. 그러나 그것이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 네. 아저씨는 성격이 변했어 안 변했어? 네. 안 변했습니다. 그 다음 공간적 배경 천성산이니 뭐 이런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라고는 볼 수 있으나 어디가 잘못됐어? 시대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여 맞습니까? 네. 맞지요. 이런 것들을 사파식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 병렬적 배치라는 말로도 씁니다. 사건을 나란히 배치한다. 이런 걸 우리는 병렬적 구조다. 이런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본문에 나와 있는 설명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 어디가 네. 잘못됐어?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고 있다. 이게 잘못이지. 이렇게 문제를 풀니까 어때? 헷갈리는 거 없지요? 네. 모호한 게 없습니다. 선명하게 답을 풀어낼 수 있더란 얘기지. 됐습니까? 그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것으로 보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에다 씁니다. 6번 위에다가 이러는 건 어떤 유형? 외적 증거에 의한 감상. 문학에서 이런 외적 증거에 의한 감상은 가장 높은 점수, 즉 3점짜리 고난도 문제입니다. 외적 증거에 의한 감상. 이런 외적 증거에 의한 감상은 뭐 해라? 지문을 분석해라. 보기를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설의 독자는 소설자의 기대어 작품 속의 세계를 파악한다. 그러나 소설자 중에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여 자 여기에는 뭐 나라는 인물이 아저씨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지. 모호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아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고 있잖아. 그래서 독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태도를 자세히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거 봐봐. 작품 상황에 대해 독자 스스로 판단하며 읽는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야?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읽으란 얘기야? 독자가 이 인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얘기지.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독자의 뭐가 개입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 쓴다 그랬지? 네. 간접 제시에서는 제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독자가 그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인물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의 상상력이 발휘돼야 된다. 얘기했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나는 렐렐레랑 구석으로 아저씨에 대한 판단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 맞습니까? 2번 나는 아저씨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뒷동산과 같은 모습을 발견한다. 어떤 모습입니까?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가까이에서 보면 그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 그걸 말하는 거겠지? 네. 나는 판단하기 힘든 아저씨의 정체를 보이지 않는 나무의 꼭대기와 같다고 했지요. 네. 4번 독자는 나처럼 나무의 밑둥과 같은 위치에서 아저씨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꼭대기를 잘 알 수 없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 한 발 떨어진 자리에서 이 아저씨를 보니까 아저씨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처럼이 잘못됐지. 나처럼. 5번 독자는 나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판단하겠죠. 네. 뭘 판단한다는 얘기야? 얘 왜 모르겠다고 판단하고 있어? 얘 진짜 바보 아니야? 얘 어리석은 인물이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말? 자, 그 다음 7번 아까 우리가 찾았던 거다 그지요? 명작 소설이 갖는 기능 이거는 무슨 문제야? 소재의 기능을 묻는 문제다. 우리 아까 찾았죠. 고상한 취미 아니지요? 사회적 지위 아니고요. 합리적 태도 아니고요. 이기적 성격 아니고 어휘적 면모를 드러내는 장치네. 됐습니까? 네.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네. 다음 시간에 풀면 이렇게 풀어올 수 있겠어? 네. 어? 네. 아직 남았습니다. 시간. 자, 그 다음 지문 봅니다. 그 다음 지문 지금부터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대로 그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찾아서 분석하는데 시작. 개념책 뒤적거려도 좋습니다.